자, 이게 바로 인드라입니다. 인드라가 여기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게 바즈라라고 그래요. 금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개라고 번역도 하고요.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딪히면 다른 모든 게 깨져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가진 무기가 최강의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인드라 신화가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브리트라라고 숨기는 자라는 뜻인데요. 괴물인데 큰 뱀처럼 생긴 괴물이에요. 그 괴물이 절벽 안에 물과 가축을 숨겨둬요. 인드라가 혼자서 갔는데 소마를 잔뜩 먹고 갔겠죠? 그래가지고 저 괴물을 퇴치를 합니다. 뭘로? 바로 금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경전이 금강경인 거예요. 저 괴물을 퇴치를 하고 절벽을 깨니까 가축과 물이 쏟아져 나와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신화가 만들어져요. 이 신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게임이든 그리고 중세 이야기 어디를 가든 혈혈단신 백마를 타고 나타난 찌질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왕자였는데 가면 악당이 어떻게 생겼어요? 꼭 뱀 모양이죠. 날개가 달린 것도 있고 안 달린 것도 있고. 이해되죠? 그래서 인드라 이 신화 이야기는 그 유럽, 아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강력한 토포스였어요. 보이세요?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엔 뭐냐면요. 저 악당 큰 뱀을 술을 먹였어요. 사케. 이자카야 데리고 와서 한잔한 다음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문화권별로, 그러니까 유럽 중세에 전해지는 공주가 잡혀 있었는데 가서 혼자서 기사가 그 드래곤을 죽이고 공주를 구해내서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새로운 왕이 됐다. 이런 거는 이것에서 나온 어떤 그 변형인 거예요. 자, 인드라 이야기가 요 정도까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인드라가 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초창기의 사람들이 아리안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설명을 드렸죠. 자, 하라파 문명에 중요했던 건 물이었다. 근데 강이 흐름이 바뀌고 기후 위기가 오면서 도시가 더 이상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해져서 도시가 모두 멸망한 상태에서 아리안들이 들어왔다. 근데 들어온 게 침공, 우와 하고 줄 서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적은 수가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들 하는 게 너무너무 멋있고 폼나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만약에 메리아스를 입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욕을 먹는 거예요. 갑자기 자식이 속옷을 입고 길에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다 금목걸이 딱 하고 이렇게 힙합 바지를 하나 입고 메리아스를 입고 나가면 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아메리칸 스타일 멋있잖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기준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걸 센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도 일어나는 변화예요. 국사학하는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시대에 양반들만 그 여자들 재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양인들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럼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재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재혼을 해야. 그래서 국가에서 노들은 하지 마. 재혼하세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수절을 하고 있어. 왜 그래요? 폼나니까. 시부모가 보기에도 우리는 양반 집안이 아니지만 며느리가 그러고 버텨줘야
폼나니까. 야, 우리 집안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브라흐만들이 일부 채식을 하고 했던 걸 너도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화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리안의, 그러니까 상류층의 문화를 따라하는 것이. 뭐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뭐 비싼 브랜드를 왜 찾아요? 아, 이거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브랜드 상품을 사면 내가 마치 성공한 사람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은 시간 때문에 빠니니 문법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인도에서는 베다 시절에 언어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언어학의 발전이 이미 기원전 300년에 유럽에서 20세기 넘어와서 겨우 한 거를 그때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로 외우는 주문으로 전형적인 게 뭐예요? 옴마니 밤메홈. 여기 이제 티베터부터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까르마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야즈냐를 이미 설명을 했고요. 브라타는 오늘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까르마를 우리가 업이라고 해요. 근데 까르마 비빠까라는 말은 비빠까는 읽는다는 뜻이에요. 자, 과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익어야 먹어요. 익어야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업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까르마에 익은 걸 말해요. 익은 까르마예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가뭄이 왔어요. 다 죽게 생겼어. 왕이 유명한 사제를 불렀어. 그리고 유명한 사제가 와서 큰 제사를 지낼 때는 사제들만 해도 엄청난 인원이 동원이 돼요. 초대형 제사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쯤 들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뭐 기우제. 드디어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 자, 이 사제가 제사를 지냈는데 3일 있다 비가 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오케이.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사를 지냈는데 2주일 있다가 비가 왔어요. 2주일. 그러면 성공일까요? 아닐까요? 뭐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3일이 아니고 석 달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그 다음 비가 왔어요. 그럼 이 제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렵죠? 아마도 한 달 지나고 나서 저놈의 목을 쳐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제사를 지내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일이 익는다고 그랬죠. 제사의 약발은 3일 혹은 2주일 동안 어디가 있어요? 질문이에요. 아니, 제사를 지냈으면 뭔가, 아니, 우리 컴퓨터에 제가 무슨 해킹하는 코드를 심어놨거나 뭘 했으면, 아니면 시계에 알람을 맞춰놨으면 그 8시까지 알람이 여기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휴대폰 안에서. 그러다가 8시가 돼서 삐삐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도록 뭐를 심었으니까 3일 있다 비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어디 가 있어요? 제사의 약발이. 저 위에. 아, 그것도 좋은 설명 중에 하나죠. 그죠? 그 약발을 바로 아까 상스크리트 언어처럼 쌍스카라라고 그래요. 그 쌍스카라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불교에서 여러분들 수상행식 할 때 행자가 쌍스카라예요. 뭐예요? 당신이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주셨으니까 술이 그만큼 쌓일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술이 당겨. 이해돼요? 그걸 쌍스카라라고 그래요. 그 제사의 약발이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질문이에요. 사제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제사 지내면 비 온다며.
지금 제사를 지냈는데 3일간 비가 안 왔잖아. 그 3일 사이에는 뭐가 있어? 그러면 짜샤 약발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어디 있어? 보여줘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철학이 시작이 돼요. 그 약발 어디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까르마라는 말을 쓰는 맥락이 흔히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베다 시절에는 하나는 까르마는 베다 시절에는 뭘 의미했냐면 제사 때 하는 행위만 까르마라고 그래요. 왜? 자, 제가 지금 커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거는 까르마를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사가 아니니까 그냥 카페인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사 때 제가 특별한 음복을 했다. 이건 약발이 생기잖아요. 제사니까. 그때는 까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르마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는 제사 때 해서 약발이 생기게 만든 건지 아닌지로 구별이 딱 돼요. 그걸 구별을 못 해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거는 헛소리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뭐 하고 나쁜 일을 하면 뭐 해, 뭐 이러고 미래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받아 쓰셨어요? 받아 쓰시는 일이 나중에 까르마로 뭘로 돌아와요? 이거 헛소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착한 일, 나쁜 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까르마에 대한 관념이 제사와 도덕적인 게 같이 가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사는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요.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행위는 제대로 된 결과를 갖다 줘요.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그러면 업장이라는 말도 한국에서 많이 써요. 이거 뭐냐 까르마 바르나 이래가지고 그 까르마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블로키지가 생겨서 정상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 까르마가 제대로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뿌냐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대로 안 되면 빠빠라고 불러요. 그러면 까르마가 제대로 되면 뿌냐인데 이건 한자 말로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빠빠가 죄 아니면 나쁜 것 이런 의미로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흔히 착하다, 좋다, 그리고 한문으로 선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이 뿌냐나 빠빠가 아니에요. 꾸샬라예요. 이 꾸샬라라는 단어는 아예 이야기가 달라요. 꾸샬라가 뭐냐? 언어학적으로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메타테시스가 들어가는데 원래 끓이다라는 거는 made 아니면 done이라는 뜻이에요. 과거 분사. 수는 좋은, 그러니까 well done이라는 뜻이에요. 스테이크 주문할 때 well done 주문하는 그거예요. 오, nice job, boy. 박수 치는 그 nice job 그거예요. 아니 착하다는 게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주문이 하나도 안 틀리고 모든 것에 완벽하게 다 맞게 제사를 지내면 nice job 맞죠? 잘했다, well done 그거예요. 근데 붓다가 생각할 때는 그 제사로 쓴 게 아니라 뭘로 썼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해탈로 갈 수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쓴 거예요. 해탈을 기준으로 해서 네가 해탈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잘 했으면 꾸샬라예요. 아니면 아꾸샬라. 선이 아니고 불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ell done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체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자, 까르마가 제사의식이에요? 도덕이에요? 이 둘이 겹쳐서 만들 수 있는 섹션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제사 때 분명하게 해야 될 순서대로 잘 하는 거랑 인간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도덕을 잘 지키는 거랑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까르마에 대해서 그 약발을 인도 전통에서 부르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아드리시다라는 거예요. 드리시다는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약발이 안 보이죠. 안 보인다는 말을 왜 해요? 안 보이지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못 보지만 지금 제사를 지내서 내가 이렇게 해놨으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푸르바는 앞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앞선 것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제가 지금 제사를 지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 복권을 사다 놓고 제사를 지내서 당신이 내일 이 복권이 1등이 되게 제가 제사를 지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는 이 복권이 1등이 되지 않았던 걸 지금 1등이 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앞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불러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까르마에 대해 별 헛소리를 다 시작해요. 저거는 유럽 사람들만 한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을 만난 인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다 저 거짓말을 같이 만들어내요. 첫째, 자, 까르마가 약발을 발휘하는 게 금생에는 안 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한테 약발이 가도록 제가 제사를 지내서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60년대 한국에는 그런 여자들 많았겠죠?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 사람들. 그러면 내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그 약발은 내 생이 가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회를 안 하고서 까르마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상식이에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까르마를 이야기하면 그 윤회고 뭐고 이런 이야기 다 지워버려요. 그냥 인과율이라고 설명을 자꾸 해요. 두 번째, 까르마를 갑자기 과학적인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게 이제 헛소리인 거예요. 과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떨어뜨리던 컵을 떨어뜨리던 똑같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건 제사를 지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까르마를, 그러니까 아드리시다를 안 만들어요. 약발을 안 만든다고. 근데 제사 때 제가 음복을 했으면 그건 약발을 만들어요. 그 둘을 구별을 못하고서 이게 법칙이다라고 불러버리면 이게 완전히 헛소리인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까르마를 갑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 해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국가들 있죠.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어느 나라에 가든 옛날 한국 스포츠 신문처럼 그 뭔가 가십거리로 가득한 신문들이 항상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영국, 뭐 유럽에도 다 있고 미국에도 있고. 가십거리 신문들 보면 태국 같은 불교 국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사가 크게 나요. 뭐다? 까르마가 증명됐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교통사고로 복부가 이렇게 상해서 돌아가셨는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2살 때 보니까 복부에 흉터가 이만큼 있더라. 다친 적이 없어, 배를. 근데 배에 흉터가 이렇게 있어. 이건 외할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옛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까르마를 갑자기 여러분들이 배운 진화론에다 섞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까르마가 쌓여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까르마는 운명론이에요?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다에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게 운명론이에요? 아니, 보세요. 내가 저 복권을 1등을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냐 없냐는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냥 1등 되게 만드는 제사를 제가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못해요. 맞죠? 근데 나는 1등이 안 되는 뭐 운명이야. 까르마는 운명이야. 이런 헛소리 하게 되는 것도 다 최근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자,
예전에 뭐 동남아에 쓰나미 났을 때 어떤 종교인이 자기 종교를 안 믿어서 그렇다고 욕을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서울 사람들이 쌓은 까르마예요? 아니면 자, 집안이 통째로 망해서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가족 5이 다 고생을 해. 그러면 5명이 한꺼번에 쌓은 까르마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집단 까르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아니,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까르마가 있을까요? 서울 사람들의 까르마? 아니면 어느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까르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봅시다. 공범이라고 쳐봐요. 자, 5명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까르마가 5명한테 단체로 체크가 되는 까르마가 생겨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런 질문을 여러분들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후대 불교 철학 책들에 보면 저 문제만 가지고 수천 페이지씩 책을 써놨어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의 까르마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까르마를 갖고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오케이. 그게 한국 사람 까르마예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인도 전통에도 이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근현대에 와가지고는 집단 까르마가 있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겨요. 미국 사람들이 까르마를 쌓아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뭐 이런 거.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까르마를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돌려받는 거잖아요. 봐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제가 돌려받아. 얼마나 좋아. 그지?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나한테 와. 그런 거 좋겠죠. 그죠? 웃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할머니가 기도를 해서 까르마를 만들었는데 수능은 네가 쳤어. 그러면 이거 까르마는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때렸어. 나쁜 짓을 했어. 근데 벌을 제가 받아. 나이스.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당신들 지금 하고 있는 건 뭔데? 803 갓바위 가서 수능 자 저기 가서 수능 기도하는 애들 중에 아니면 사람들 중에 수능 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바빠요. 막판에 공부해야 돼요. 저 전부 다 엄마 아니면 할머니거든. 맞죠? 근데 왜 점수는 애가 받아요? 이체가 돼요, 까르마가? 근데 그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 간단하지 않느냐? 자, 봐요. 베다에서 제사는 누가 지낸다고 그랬어요? 사제가 지낸다고 그랬죠. 자, 봐요.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돈을 줘요. 뭘 하냐면 우리 가축이 새끼를 낳도록 해주세요라고 돈을 줘요. 그러면 사제가 제사를 지내요. 근데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이득은 누가 받아요? 이 사람이 받아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그렇잖아. 49제를 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49제를 지내면 목탁치고 경전을 읊는 거는 스님들이 해요. 나는 거기에 다나를 주죠. 다나라는 건 보시라고 번역을 해요. 그게 그 선물이란 뜻인데 도네이션이란 뜻으로 써요. 근데 원래는 인건비란 뜻이에요. 베다에서. 보시라는 말은 여기 있어요 인건비 이렇게 주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부금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스님들한테도 다 그렇게 드려요 원래. 근데 이 사진은 뭐냐, 제사를 지낼 때 여자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있느냐, 이 사람이 바로 제사에 돈을 내는 제주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약발은 누구한테 가요? 이 제주와 그 부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 둘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맞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는 사제가 했는데 약발은 돈 낸 사람이 가져가. 맞죠? 그러면 기도는 할머니가 했는데 점수는 손자가 가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 정리가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고 오래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다 시절에도 사람들이 옮겨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파들이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따이띠리야 우파니샤드가 있고 뭐 자이미니야가 있고 베다의 학파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뭐 복잡해요. 그걸 다 추적해서 재구성한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오래된 베다에는 까르마니, 쌍사라, 윤회니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상을 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아, 그러면 베다 바깥에 있던 하라빠 유적에 그런 게 있었겠네. 이런 식으로 단순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또 하나, 윤회하고 제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막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니, 제사는 이 사람이 지내는데 약발은 저 사람이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이 이거 뭐 어떻게 앞뒤가 맞아요 이러는데, 자, 윤회가 어떻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로 정해진 이론이 있은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윤회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걸 다 물어보면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자, 생명이 있는 모든 게 윤회한다고 받아들여 봅시다. 그럼 내가 금방 질문할 수 있지. 아카시 나무는 윤회해요, 안 해요? 나무가 윤회해요? 어렵잖아요. 나무가 윤회한다고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한 번도. 근데 나무가 살아있어요? 물으면 살아있죠. 그러면 산 거는 다 윤회한다며. 그러면 당신 말에 나무가 윤회해야 되잖아. 그러면 참나무 윤회가 좋아, 아카시 나무 윤회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요. 그렇죠? 자이나 교도들은 다 윤회한다고 이야기하고 설명도 깨끗하게 해요. 불교도들은 초창기에는 나무도 넣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정리를 해요. 빠져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자이나 설명 들으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불교는 정리가 돼 있겠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분도 이 사람이 생각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일일이 따져보면 이 사람이 다 생각이 앞뒤가 안 맞는 걸 모아서 그걸 세계관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밝혀준 사람이 니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순 속에서 자기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다 다르고 중구난방이고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브리하드 아라냐카나 찬도기아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우파니샤드 중에 가장 오래된 층에 속하는 우파니샤드 세 개 중에 두 개인데, 여기 보면 죽어서 가는 길이 두 가지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가는 길, 신들이 가는 길,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우파니샤드 시기가 딱 되면, 우파니샤드는 뭐냐면요, 제가 외우는 텍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승은 요 계보야, 그러면 그 계보의 걸 외워요. 제가 우리 스승은 사마베다 계보 중에 무슨 사마베다야, 그러면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보에서 외우는 맨 앞에 있는 쌍이따부터 뒤쪽으로 가면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우파니샤드라는 텍스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는 후대 거예요. 요 후대 거는 뭐가 주 내용이냐면, 앞에 거는 외워야 되는 주문이 들어있고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후대 우파니샤드에 가면 제사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봐봐요. 로또 1등이 되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제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해를 해서 그 길을 찾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니샤드가 바로 인도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 그 우파니샤드 시기가 초기 우파니샤드 이후가 딱 붙다가 되는 거예요. 베다 전통에서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중기 우파니샤드 이후로는 불교에서 가르쳤던 걸 다 흡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쌍사라와 모ක්샤를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모ක්샤라는 게 이제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다에서 그러면 가장 큰 질문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터에서 동전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면 태양이 동에서 서로 옮겨간다. 근데 이게 보세요. 스캐너가 있고 저기 프린터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왜 연관이 돼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제사 지내는 게 우주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걸 번두라고 그래요. 번두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연결이란 뜻이에요. 즉 여기 내 모니터에서 내가 지금 뭘 그리면 곧바로 프로젝션이 돼서 우주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그 연결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연결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호랑이가 왜 호랑이인 줄을 알아야 호랑이에 대한 주문을 외우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걸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변곡점들이 우주의 발생의 반복이다. 그래서 변곡점마다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 이런 말씀 아까 누가 하셨는데 우주의 발생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신화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반복적인 구조예요. 인도의 신화는 자, 하지, 동지 때마다 제사를 지내서 태양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듯이 신들이 하는 일들이 그 과정이에요. 그게 지금 반복이 되고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극복할지가 질문인 거예요. 우주가 옛날에 태초에 이렇게 생겨났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 지혜.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가 왜 그렇게 지내져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설명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식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아는 까르마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건 언제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인도 서사시 그런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를 꼽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마하바라타, 라마야나가 왜 중요하냐면 베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거기 가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제들의 종교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게 멋진 모습이라고, 멋진 문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사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 그걸 교육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뭘 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오게 되냐면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전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도해라, 뭐 효녀가 허벅지 살을 잘라서 뭐 그 부모님께 공양을 해서 아픈 부모님을 낫게 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책을 못 읽는 수많은 사람들한테도 효를 해야 되는 거라는 관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줘야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예요. 즉 마하바라타 단계가 돼야, 즉 붓다 거의 후예요. 전이 아니고 그때가 돼야 체계적인 의미에서 설명하는 까르마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까르마라는 게 이제 그 나중에 인도 철학, 쌍케 같은 철학에서도요, 물질과 정신이 이중론이 될 때는 정신 세계에 못 들어가는 물질적인 부차적인 요소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까르마가 항상 인도 철학의 핵심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거예요. 베다식으로 까르마를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지금의 인생에서 다음 인생으로 갈 때 중간 단계가 있었어요. 이게 하늘나라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마 저 관념이 지금 반영된 게 49제예요. 49제 왜 지내요? 7 곱하기 7 그런 거예요. 즉 사람이 죽었을 때 뿌레따가 돼서, 즉 그걸 아귀라고 번역해요. 뿌레따가 돼서 어떤 귀신이 돼서, 요즘 뭐 영가라고 우리 하죠. 그 귀신이 돼서 그 귀신이 새로운 자궁을 찾아서 들어가는 기간을 77-49, 즉 훈련병 단계를 49일 거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구조가 옛날부터 있었고요. 이 구조를 반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걸 삔다라고 그러는데요. 덩어리, 밥덩어리, 주먹밥을 삔다라고 그래요. 가족이라는 말은 삔다를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당신 가족과 가족 아닌 사람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면 이러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 제사상에 같이 절을 하면 가족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제사상에 옆집 아저씨가 인사는 안 하잖아요. 즉 이게 조상의 몸이에요. 이 조상의 몸을 같이 공유해서 먹으면 그게 가족이에요. 자, 이제 까르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초기 베다에서는요, 내가 제사를 지내면 그게 하늘로 올라가서 조상들을 먹여 살려요. 그리고 몇 대 이상이 가버리면 하늘나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도 제사만 잘 지내고 있으면 내가 여기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 내 아들이 제사 지내다 내 손자가 제사 지내면 나도 승진을 할 거 아니야. 맞죠? 증손자가 있으면 승진 하나 더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고조손자가 생기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중요한 건 제사를 지내줘야 되지. 내 밑에서. 내가 만약에 제사를 못 지내버리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영원히 훈련소에서 못 벗어난다. 중간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건 아들이 하거든요. 딸이 제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고대 반드시 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들을 못 만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만 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가족 안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니까. 맞죠? 저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간다고 생각하던 게 초기 베다인데요. 저 초기 베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옛날에는 어쨌거나 마치 직장의 호봉제랑 비슷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이 돼요. 근데 갑자기 회사도 없어지고 아니면 나가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져요.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베다에서도 벌어져요. 자, 그래서 뭐다? 베다에서는 각 터닝 포인트마다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죠. 그 제사를 지내서 성공을 할 때, 제사에 성공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르따라고 불러요. 불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가 맨 처음에 자기가 깨달은 경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불사라고 불렀어요. 나중엔 니르바나라는 말을 만들어요. 근데 그건 비유예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넘기는 일을 불사라고 해요. 자기가 이 경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그 까르마와 연관된 대표적인 오해, 카스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늘 시간상 못하게 돼서 다음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제의 이야기를 할게요. 예, 긴 시간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편하게, 바쁘신 분들은 일어서셔도 되고요. 편하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되게 단순한 질문하면 저 항상 뭐 학생들한테 저한테 그런 거 제가 몰라서 대답을 못한 건데 윌리엄 존스가 레그베다 그 데이터를 놓으면서 카슈미르부터 타밀나두까지 다 같은 리그베다를 외웠다. 그래서 지금도 이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리그베다는 우파니샤드까지 포함된 리그베다를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쌍히따를 말할 거예요. 쌍히따. 여러분들 쌍히따라고 그러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그 함께 모아놨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건데 이게 오해예요. 본집이라고 대부분 번역해요. 함께 모은 컬렉. 근데 쌍히따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요. 신자를 따로 발음하면 신 이렇게 해요. 라자를 발음하면 라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둘을 붙여놓으면 뭐라고 발음해요? 신이라고 발음 안 해요. 실라 이렇게 해요. 즉 음절 두 개가 모이면 바로 변이 현상이 생기죠. 동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불어의 리에종처럼. 그 현상을 쌍히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신라가 맞아요? 신라가 맞아요? 신라가 맞아요. 신과 라라는 건 두 단어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신라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떼서 읽는 방식에 읽는 게 있고 그걸 빠다빠타라고 그러고 붙여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읽는 걸 쌍히따빠타라고 그래요. 그 쌍히따라는 말을 떼서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떼서 읽어야 스펠링이 정확하게 기억이 되니까 신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붙이면 신라. 그래서 쌍히따라고 붙여요. 그걸 본집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됐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그베다의 제사 때 외우려면 어떻게 외워야 돼요? 신, 나 이렇게 안 외워요. 신라 이렇게 외워야 당연히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쌍히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그베다의 쌍히따. 그리고 우파니샤드나 다른 거는 리그베다 안에서도 학파별로 달라요. 전승별로 당연히. 그래서 쌍히따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베다 시기의 제사의식과 그 관련된 이 문화가 뭐 육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문화적인 그 교류에 의해서 이렇게 비슷한? 예. 첫째, 제가 말씀드린 면 중에 가족 종교로서의 제사를 이해하시면 중국과 비교할 만한 유사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 단위 안에서 자동으로 하늘나라까지 가는 시스템, 이런 거는 중국 시스템하고 유사해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게 뭐냐? 개인이 의미가 없어요. 역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이고 학생이고 아버지고 손자고 옆집 아저씨로서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거지, 누가 너한테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따위 질문을 왜 해? 가서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고 오늘 가서 어깨에 주물러 드리고 그걸 해야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육아적인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관계 안에서 한 개인이 역할로 리듀스가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까르마를 이해하던 인도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가족관계 안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왜? 관계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내가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추측은 이런 거예요. 초창기 씨족 단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즉 씨족의 가족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야, 내가 제사를 지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까지 어떻게 지금 하늘나라 들어가는 웨이팅 리스트에 가 있는데 내 밑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길을 찾아야지. 길을, 이거 말고 길을, 해탈, 아예 벗어나는 길 내지는 다른 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관계가 그러면 유가적인 사회에서 있던 가족 관계랑 통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왜 여러분들이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핵심적인 질문인 거예요. 각자가 아니 당신 불행한 거는 당신 문제잖아. 엄마, 아빠, 뭐 당신의 역할이 뭐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산이 제일 많다고 합시다. 그 옛날 같으면 그걸 묻지 않아요. 이분한테 뭘 묻냐? 당신 내년에 사업을 뭐 하실 거예요? 직원들한테 보너스 얼마 줄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근데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안 행복해. 이러면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예의가 없다거나 미쳤다고 반응을 할 텐데 요즘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관계와 역할 속에서 그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안 행복하다는데 뭐라 그래? 맞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 그 지워지지 않는 한 개인의 문제에 집중한 전통이 슈라마나 전통이에요. 그 슈라마나 전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불교고, 그래서 우리한테 요즘 불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보기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관계망 안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관계망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됐으니까 근대적인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는 단자, 그리고 그 로빈슨 크루소 소설에 나오는 개인. 오케이, 원더풀해.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갑자기 휴대폰 속 세상에 빠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제가 눈으로 본 제일 이쁜 여자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쁜 여자는 흑백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 무슨 탤런트예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흑백으로 나오는 여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전 지구에 있는 그렇죠? 수십억 여자들 중에 얼마나 예쁜지를 재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맞죠? 제가 얼마 버는지가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얼마를 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커봐야 군단이겠지.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 60억, 80억 인구 중에 내가 버는 액수가 몇 등인지도 아마 통계치 뽑으면 꺼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다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대적 개인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행복할 것도 아닌데, 새로운 기술을 통한 그 네트워크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상황에 우리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이런 커피를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인도에 출장 막 필사본 먹으러 오지를 다니고 뭐 이럴 때 당연하지만 그때는 대도시에서도 원두커피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인도 출장 갔더니 물론 이제 비싼 호텔이었으니까 그러겠죠. 방 안에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어요. 저런 기계요. 제가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커피 한 잔 하기 위해서 3주간 고생을 했는데 결국에 찾은 게 뭐였냐면 그 커피 믹스 있죠. 그 한 주를 얻었거든요. 도시에 나가서. 이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 커피인지는, 그러니까 커피 믹스 먹던 저의 경험을 통해서 관철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시면 전 세계에 맛있는 모든 커피의 종류가 수천 가지가 나와요. 그거를 기준으로 이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압력이라는 거는 질이 달라지죠. 저는 이 쉬프트가 겹쳐 있는 이 상황, 이게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 대목을 제가 이제 책 맨 뒤에 몇 페이지 적었어요. 불교가 나는 그래서 인류 문명의 자산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불교가 아니고 사실은 슈라마나 전통, 인도의 고행 전통이 우리한테 중요한 자산이라는 게 이렇다라고 이제 제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얽혀 있어요. 근데 한국은 또 특별한 게 육아 전통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족 관계나 사회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게 같이 얽혀 있죠. 그리고 한국 불교가 역사적으로 그 육아 사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적응해서 변화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불교랑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스님들도 속가 이래가지고 어머니 생신도 챙겨야 되고요. 인사도 잘해야 되고요. 속가가 그 소위 말해서 여유 있는 집안이고 뭐 영향력 있는 집안이면 이 스님도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 가정을 떠나서 출가를 해요. 근데 절에 가서 식구를 만들어요. 가정을. 그걸 문중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만들어요? 그러면 스님들끼리 문중 뭐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그 군대에서도 계급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육사 나왔는지 보고 회의를 들어올지 말지 정해야 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 집단 논리. 근데 이 출가의 논리에 안 맞거든요. 근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다중적으로 겹쳐 있어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엔 그런 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답답한 심정은 있는 겁니다. 예. 그 자이나교는 따르마를 물질적인 걸로 이해한다라고 알고 있는 예. 예. 어떤 배경에서 그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사의 약발을 말씀드렸죠. 그 약발이 분자적인 알갱이로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지 않겠어요? 그럼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그게 분자로 저 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다가 이 분자가 탕 터지면 우리가 아는 요즘 이제 케이오스 티어리 뭐 다 있잖아요. 나비가 뭐 날갯짓을 하면 태풍이 일어나고 이렇듯이 그 분자가 빵 터져서 지금 비가 오는 거야. 요 과정이 3일 걸렸어. 그러면 설명이 좋잖아요. 그런 모델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물질이 보입니까? 만져줘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있다고 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설명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제가 눈에 안 보이는 약발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먹을 때마다 그 분자 하나씩이 막 쌓여요. 근데 분자가 하도 작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작은 건데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한 병에 분자 하나씩 해서 5만 분자가 쌓여 있다고 해봐요. 이게 윤회를 할 때 가서 새 몸에도 붙어 있으면 또 술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를 설명할 때는 자이나교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그 그림이 훨씬 명확하고 편해요. 그럼 또 하나, 아카시아 나무가 윤회합니까? 자이나교는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 모든 생명에는 지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싸고 있는 껍데기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예요. 심지어는 돌에도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돌도 윤회해요? 하겠죠. 근데 돌은 윤회하려면 5천만 년 기다렸다가 한 번 윤회하겠죠. 인간은 몇십 년 있다 윤회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카시 나무는 아마도 뭐 한 200년? 산불나무 뭐 그냥 한 뭐 몇십 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틀로 설명을 할 때 그림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는 초창기부터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좀 명확하고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도 분명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좀 분명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 전통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편의 그리고 이해하는 데 간편함을 위해서 자인학교 꼭 주목하시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인학교 자체가 슈라마나 전통의 가장 오소독스한 면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매력이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